당신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 있지? 돈 빨리 내놔. 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 풍지박산 만들 작정이에요? 새벽 5시 시계 알람이 울려 퍼지는 작은 방 안에서 윤서구가 잠에서 깨어났다. 벽지가 곳곳에서 뜯어져 나가고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얼룩이 번져 있는 이 집이 그의 전부였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 위층에 자리 잡은 이 좁은 공간에서 서구는 이제 19살이 되었다. 서구야, 일어났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서구는 낡은 이불을 개키며 창밖을 내다봤다. 회색빛 새벽 하늘 아래로 이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네, 엄마. 금방 내려갈게요. 서구는 답하며 옷을 주워 입었다. 구멍이 뚫린 양말, 색이 바랜 티셔츠, 무릎이 해진 청바지. 모든 것이 낡았지만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으며 그는 오늘도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다짐했다. 세탁소로 내려가니 어머니는 이미 빨래를 분류하고 있었다. 50살을 넘긴 어머니의 손등에는 세제로 인해 거칠어진 상처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서구가 다가서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넌 학교 갈 준비나 해라. 하지만 서구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또 술 먹고 들어왔구나. 새벽 2시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서구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었다. 아버지의 취한 목소리,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이어지는 말다툼. 이번엔 얼마를 잃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별로 안 잃었어. 다음엔 꼭 따고 말 거야. 아버지의 변명은 늘 똑같았다. 서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부모님의 대화는 벽을 뚫고 들려왔다. 세탁소 돈까지 건드렸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버지의 사과도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를 일이었다. 서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혼자 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다. 서구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뭘 해서든 너는 대학 보낼 거야. 어머니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구는 알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을. 그래도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세탁소 문을 열고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구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고. 서구야, 이것 좀 봐. 같은 반 친구 민수가 구인 광고지를 내밀었다. 공사장에서 일당 12만 원에 사람 구한다는데 어때? 서구는 광고지를 받아들고 망설였다.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이미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공사장은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집 사정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 혼자서는 세탁소 수입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했고 아버지는 도박빚만 늘려가고 있었다. 한번 가보자. 서구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오후 서구는 공사장 현장 사무소를 찾아갔다. 중년의 현장 소장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고등학생이지? 힘들어도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 안전모랑 장갑은 여기서 빌려줄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아르바이트 소식을 전했다. 서구야, 공부에 지장 없겠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구는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방과 후에만 몇 시간씩 할 거예요.
사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밤 서구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생각하며 잠들었다.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공사장에 도착한 서구는 현실의 벽을 마주했다. 시멘트 포대 하나가 40kg이나 나갔고 그것을 한 번에 여러 개씩 옮겨야 했다. 첫 시간이 지나자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2시간이 지나니 허리까지 결렸다. 아직 멀었다, 새내기야.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일주일만 견디면 몸이 적응돼.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멘트 포대를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인부들은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서구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꺼내어 먹었는데 거친 손으로 만진 김밥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힘들지? 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물었다. 조금요. 서구가 솔직하게 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후 작업이 더 힘들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는데 무게도 무겁지만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했다. 한 번 실수로 철근에 팔이 긁히자 피가 났다. 괜찮나? 동료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서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상처를 닦아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구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구야, 이게 뭐야? 괜찮아요, 엄마.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 정도의 고생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일주일째 되는 날 서구는 새로운 동료를 만났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현장 소장과 함께 나타났다. 이분이 새로 들어온 강태호 씨야. 경력이 많으니까 잘 배워. 소장의 소개에 그 남자는 서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의 악수는 따뜻했지만 손바닥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윤서구입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서구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태호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농촌의 순박함이 묻어 있었다. 학생이네요? 태호가 서구의 어린 얼굴을 보며 물었다. 네, 고등학생이에요.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태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첫 작업에서부터 태호는 서구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이렇게 들면 허리 안 아파. 이쪽으로 가면 더 안전해. 그의 조언 덕분에 서구는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향이 어디세요? 서구가 물었다. 전라도 작은 시골이야. 농사 짓다가 돈이 필요해서 서울 올라왔지. 태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가족 때문에? 응,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구는 태호도 자신처럼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되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처지에서 우러나는 동질감이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서구와 태호는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태호는 서구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서구는 태호를 형님처럼 따랐다.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냈다. 서구야,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겠나?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추가 작업이 들어와서 평소보다 2시간을 더 일해야 했다. 괜찮아요, 형. 저도 돈이 필요해서요. 서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학교 숙제는 밤늦게 해도 되지만 일당은 놓칠 수 없었다. 작업 중의 실수로 서구가 자재에 발가락을 다쳤을 때 태호는 자신의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조심해야지. 다치면 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잖아. 고맙습니다, 형. 서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형은 언제까지 서울에 계실 거예요? 글쎄, 어머니 병원비 마련할 때까지는 있어야겠지. 태호의 대답에 서구는 더 궁금한 것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에게 태호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아버지 같은 존재도 형 같은 존재도 아닌 그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도 걱정해주고 싶은 사람. 형 덕분에 일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서구의 고백에 태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나도 서구 덕분에 외롭지 않아. 고마워. 어느 금요일 저녁 일을 마친 후 태호가 서구에게 제안했다.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을까? 내가 살게. 서구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태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순대국밥을 시켜놓고 태호는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서구는 학생이니까 음료수 마셔. 형은 술 자주 드세요? 가끔. 힘들 때만. 태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서구는 알 수 있었다. 형은 꿈이 뭐였어요? 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소주잔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농사꾼이 되는 거였지. 아버지처럼. 지금도 그 꿈을 갖고 계세요? 글쎄,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태호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 있었다. 서구는 뭐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구의 대답에 태호는 환하게 웃었다. 좋은 꿈이네. 꼭 이뤄야 해. 하지만 대학 가기가. 서구가 말을 흐리자 태호는 진지해졌다. 포기하면 안 돼. 넌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태호는 고향의 어머니 이야기를, 서구는 가족의 어려운 형편을 털어놓았다. 서로 다른 나이, 다른 환경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형, 우리 참 닮았네요. 서구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나 봐. 포장마차 밖으로는 늦은 밤의 서울거리가 보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짐을 나눠지고 있는 동반자였다. 어느 날 태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서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태호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퇴근 후 서구는 태호를 따라 나섰다. 태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멀찍이 따라가니 태호는 병원 앞에서 멈춰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섰다. 다음 날 서구는 용기를 내어 태호에게 직접 물어봤다. 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지? 어제 병원 앞에서 보았어요. 심장이 안 좋으셔. 수술이 필요한데.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2천만 원 정도 든대. 서구는 숨이 막혔다.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어머니는 혼자 계세요? 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제야 서구는 태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농촌에서는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서울까지 올라와서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형? 서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괜찮아.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절망을 서구는 느낄 수 있었다. 서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펼쳐진 참고서들과 모의고사 문제집들이 그의 꿈을 상징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서구야, 뭐하니?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물었다. 공부하려고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아르바이트 그만둘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루 8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책을 펴기가 힘들었다. 몸은 지쳤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반에서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지자 담임 선생님이 따로 불렀다. 서구야, 요즘 수업 시간에 졸고 있더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생님. 대학 진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서구는 잠시 망설였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서구도 알고 있었다. 현재 상황으로는 대학 입학도 어렵거니와 설령 합격하더라도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집안 형편상 어머니가 혼자 대학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교사의 꿈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꿈은 너무나 무력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할지 아니면 꿈을 접고 현실에 집중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월요일 아침 태호는 평소와 다르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괜찮아요? 태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태호는 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어.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 의사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언제 수술하기로 했어요? 서구의 질문에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돈이 없어서 아직 못 정했어. 2천만 원이요? 응. 여기서 일한 지 이제 2달인데 모은 돈이 고작 500만 원 뿐이야.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형, 빚을 내서라도.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곳이 없어. 태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서구의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일하면서? 그래야지. 하지만 언제까지 어머니가 기다릴 수 있을지. 그 순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서구야. 형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형. 서구는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런 모습의 태호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 늘 밝고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던 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니 서구도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돈 곧 마련한다고 했는데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태호의 절규에 서구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함께 아파할 뿐이었다. 다음 주 서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에 현장 밖에서 태호가 낯선 남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태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일주일 더 기다려달라고요. 제발. 태호의 간청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 지겨워. 이자만 해도 벌써 얼마인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안 되면 고향 내려가서라도 받아낼 거야. 서구는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봤다. 태호가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남자들이 떠난 후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형?
서구가 다가가자 태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서구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왔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오후 작업 중에 태호는 실수를 연발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이었다. 철근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자재를 가져오고 심지어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 형, 오늘 왜 그래요? 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퇴근 후에도 태호는 평소와 달랐다.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도 어두웠다. 형,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같이 해결해요. 서구의 말에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마워, 서구야. 하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구는 계속 태호 생각을 했다.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사채까지 쓴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구는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어린 학생일 뿐이어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호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구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400만 원 정도 저축되어 있었다. 서구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언젠가 대학에 가게 되면 등록금에 보태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 태호에게는 이런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400만 원으로는 태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어머니 수술비만 2천만 원이고 거기에 사채 이자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서구는 무력감에 빠졌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서구에게 말했다. 서구야, 어제 내 아버지가 또 돈을 가져갔더라. 얼마나요? 세탁소 매출 거의 다.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이야. 서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집안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태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늘도 사채업자들이 찾아올까? 서구의 마음은 온통 태호 걱정뿐이었다. 방과 후 공사장으로 가는 길에 서구는 결심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태호에게 드리자고.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태호에게는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공사장에 도착하니 태호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구는 태호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돈이요. 많지는 않지만 400만 원 있어요. 서구의 말에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구야, 그건 내 대학 등록금 아니야? 괜찮아요. 형이 더 급하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하지만 형, 서구야, 고마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 그건 내 미래야. 태호의 단호한 거절에 서구는 당황했다.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왜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형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 제 돈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구의 간절한 목소리에 태호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서구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오후 작업 중에 서구는 계속 태호를 설득하려고 했다. 형, 나중에 돈 벌면 갚으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거 가릴 필요 있어요? 하지만 태호는 계속 거절했다. 퇴근길에도 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 정말 괜찮아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는데 어머니 생명은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서구의 말에 태호는 잠시 멈춰섰다. 서구야. 형, 제발 받아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속상해요. 그 순간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형이 어떻게? 형도 저한테 많이 도움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형을 도울 차례예요. 서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서구는 태호의 변화를 느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가끔 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태호는 계속 서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형, 왜 그래요? 할 말 있으면 해요. 서구가 먼저 물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전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다. 오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있을 때 태호가 서구 옆에 앉았다. 서구야, 혹시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혹시 뭐요? 아니야, 괜찮아. 태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형, 편하게 말해요. 우리 사이에 뭘 그래요? 사실은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 서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태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대신 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간절함, 절망,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서구는 즉시 이해했다. 태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 하는지. 형? 미안해, 서구야. 이런 이야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태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잠깐만요. 서구가 불렀지만 태호는 이미 작업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태호는 말이 없었다. 서구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다. 태호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4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서구는 이불을 벗어던지고 일어났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모은 400만 원. 이 돈이면 태호 어머니 수술비의 5분의 1도 안 되었다. 서구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무력함이 한탄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세탁소 금고에 어머니가 비상용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 아버지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돈이었다. 서구는 잠시 망설였다. 그 돈은 집안의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다. 새벽 3시, 서구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세탁소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어봤다. 안에는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서구의 손이 떨렸다. 이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태호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빌려달라고 하자. 그러나 집안 형편상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내줄 수 있을까? 더욱이 남의 일을 위해서? 서구는 금고를 닫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태호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서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서구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착한 거야.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었다. 서구는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다음 날 아침 서구는 어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엄마, 제 친구 형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세탁소 정리를 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서구는 태호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머니 병원비, 사채업자, 절박한 상황까지. 그래서 돈을 좀 빌려드리고 싶은데요. 서구의 부탁에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구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형편도 어려운 건 내가 알잖아. 엄마.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집 마지막 비상금이야. 아버지가 또 문제를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거야.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집안 사정상 그런 큰 돈을 남에게 빌려줄 여유가 없었다. 실망한 서구는 공사장으로 향했다. 태호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다. 형, 안녕하세요. 서구의 인사에 태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서구야.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점심시간에 서구는 태호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죄송해요, 형. 제가 도움이 안 되네요. 서구의 미안한 표정에 태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뭘 미안해해. 내가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태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절망을 서구는 느낄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까? 사채업자들은 계속 압박할 텐데. 그날 오후 작업이 끝나고 서구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다. 정말 태호를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일주일 후 서구가 공사장에 도착하니 태호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동료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갔다고 했다. 서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태호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며칠 후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구야, 어머니 수술 받게 됐어. 고마워. 짧은 문자였지만 서구는 안도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태호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했을까? 다음 주 태호가 현장에 돌아왔다.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해 보였다. 형, 어머니는 어떠세요? 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술은 잘 됐어. 이제 회복만 하면 돼. 태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억지스러워 보였다. 어떻게 병원비를 마련하셨어요? 서구의 질문에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채업자들이 고향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줬어. 땅을요? 응, 농사짓던 땅.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태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구는 가슴이 아팠다. 태호가 마지막 재산까지 담보로 잡히게 된 것이었다. 형, 괜찮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 같았다. 이제 이자가 더 늘어날 텐데. 서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힘내서 갚을 거야. 태호는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다. 그날 서구는 태호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형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태호가 현장에 복귀한 지 며칠 후 서구는 형의 달라진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느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농담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많아졌다. 형, 밥 같이 먹어요. 서구가 다가가자 태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응, 그러자.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태호는 말이 없었다. 가끔 서구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곤 했다. 형, 왜 자꾸 미안해해요? 서구가 물었다. 너한테 고민만 이야기해서 미안해. 그게 뭐가 미안해요? 우리 사이잖아요. 서구의 말에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구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오후 작업 중에 태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마치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았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구가 걱정하자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 해. 퇴근 후 태호는 서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서구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형한테 많이 도움받았는걸요. 아니야, 넌 진짜 착한 친구야.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할 거죠? 서구의 질문에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 빚을 빨리 갚으려면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안 돼. 넌 학교 다녀야지. 서구는 태호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빚 때문에 더 힘든 일을 찾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이런 좋은 사람이 혼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서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태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4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는 태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은 못 줘도 다른 방식으로 태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태호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다든지. 다음 날 학교에서 서구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혹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단체 같은 곳 아세요? 왜?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자 서구는 태호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사회복지관이나 적십자사 같은 곳에서 긴급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을 거야. 선생님의 답변에 서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공사장에 가서 태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태호는 고마워했다. 서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지원받기 어려울 거야. 왜요? 서류도 복잡하고 고향에 땅도 있으니까 재산이 있다고 할 테고. 하지만 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부터 서구는 틈틈이 인터넷을 찾아보며 태호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록 지금 당장 큰 도움은 못 줘도 언젠가는 분명히 태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구에게 태호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진짜 형 같은 존재였고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개월이 지나고 서구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다. 무엇보다 태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형, 저 군대 가게 됐어요. 서구가 입대 통지서를 보여주자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시간 참 빠르다. 2주 후에 입대해요. 서구의 말에 태호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일할 수 없겠구나. 네, 아쉽지만요. 형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좋았는데. 서구의 진심 어린 말에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서구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입대 전 마지막 주말, 태호는 서구를 따로 불렀다. 서구야,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밥 먹자. 둘은 처음 함께 갔던 그 포장마차에 앉았다. 형, 전 군대 가서도 형 걱정할 거예요. 걱정은 무슨, 내 걱정은 하지 마. 너나 몸 조심해.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서구 덕분이야.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태호는 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형도 몸 조심하세요. 빚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응, 알겠어. 2년 후에 제대하면 또 만나자. 네, 꼭 만나요. 둘은 약속의 잔을 마시며 재회를 기약했다. 입대 당일 태호는 새벽부터 나와서 서구를 배웅해 주었다.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와. 네, 형. 형도 건강하세요.
버스에 오르는 서구를 바라보는 태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서구에게는 진짜 동생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버스가 떠나면서 서구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태호를 바라봤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서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훈련소에 도착한 서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새벽 5시 기상, 혹독한 체력 훈련, 엄격한 규율.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몸을 단련해온 덕분에 다른 동기들보다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너 어디서 일했어? 체력이 좋네. 같은 생활관 동기가 물었다.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매일 죽을 것 같은데. 서구는 공사장에서의 경험이 군대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훈련 중에도 서구는 종종 태호 생각을 했다. 지금쯤 형은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건강해지셨을까? 빚은 잘 갚아가고 있을까?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훈련소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어 있었다. 첫 번째 면회 때 어머니가 오셨다. 서구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몸 조심해라. 아프면 안 돼. 어머니는 서구가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안심하는 듯 했다. 엄마, 혹시 태호 형 소식 들었어요? 그 공사장에서 일하던 분?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요. 서구는 태호의 안부가 계속 신경 쓰였다. 어머니도 태호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훈련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받은 후에도 서구는 태호를 잊지 않았다.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주소를 모르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제대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군대에서의 하루하루는 단조로웠지만 서구는 이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다. 체력도 기르고 정신력도 강화하며 제대 후의 계획도 세워나갔다. 태호와의 재회도 그 계획 중 하나였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집합, 긴급 점검, 중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구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급하게 생활관에서 뛰어나와 운동장에 집합했다. 오늘 오후에 사단장님이 직접 우리 부대를 방문하신다. 중대장의 발표에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평소에는 연대장도 자주 오지 않는데 사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부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부대는 일제히 대청소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에도 병사들은 사단장 방문에 대해 수군거렸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나? 모두들 궁금해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오후 2시 드디어 사단장 일행이 부대에 도착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을 선두로 수많은 간부들이 뒤따랐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정렬해 있었다. 사단장은 부대 시설을 둘러본 후 병사들 앞에서 간단한 말씀을 하셨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특별한 일 때문이다. 너희들 중에 윤서구라는 병사가 있나?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서구는 깜짝 놀랐다. 여기 있습니다. 서구가 큰 소리로 대답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서구에게 집중되었다. 서구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따라와라.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서구는 간부들을 따라 중대장실로 향했다. 뒤에 남은 동료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서구를 바라봤다. 중대장실에 들어선 서구는 더욱 긴장했다. 사단장을 비롯해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까지 모든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런 상황은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윤서구 일병, 편하게 해. 사단장이 친근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구는 전혀 편할 수가 없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내가 왜 여기에 불려왔는지 궁금하겠지? 사단장의 질문에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단장님. 걱정하지 마라. 나쁜 일이 아니야. 오히려 좋은 일이지. 연대장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일 말이야. 서구는 더욱 당황했다. 민간인 시절에 무슨 일을 군에서 알게 된 걸까? 혹시 강태호라는 사람을 아나? 사단장의 질문에 서구의 눈이 커졌다. 네, 잘 압니다. 공사장에서 함께 일했던 형입니다. 그래, 바로 그 사람이야. 사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지. 서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호 형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걸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싶겠지? 사단장이 서구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네, 사단장님.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앉아라. 사단장이 의자를 가리키자 서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중대장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서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서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윤서구 일병, 너는 강태호 씨의 어머니 수술비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려 했다고 들었다. 사단장의 말에 서구는 깜짝 놀랐다. 그런 개인적인 일이 어떻게 군 간부들에게까지 알려진 걸까?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구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연대장이 되물었다. 네, 가족 같은 사이였으니까요. 가족이 아닌데도?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형이었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강태호 씨가 우리 부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의 친척이더라. 네. 서구는 더욱 당황했다. 우리 부대 출신 예비역 장교 중에 강민호라는 사람이 있다. 강태호 씨의 사촌형이지. 그분이 태호 형이. 그래, 강민호 소령은 작년에 전역한 우수한 장교였어. 그런데 최근에 사촌 동생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듣게 됐지. 사단장의 설명에 서구는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태호 씨가 자신의 사촌형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 했던 내 마음을 잊지 못한다고 대대장이 이어서 설명했다. 그래서 강민호 소령이 직접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런 훌륭한 젊은이가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말이야. 사단장의 말에 서구는 감동을 받았다. 태호 형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태호 형이 정말 그런 말씀을. 응,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더라. 혈연도 아닌 사람을 위해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려 했다고 중대장도 감탄하며 말했다. 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호 형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자랑까지 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너를 만나러 왔다. 사단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평소 군 생활은 어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좋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런데 사단장님, 혹시 태호 형 소식은? 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사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강민호 소령이 자신의 사촌 동생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더라. 정말요? 응, 더 좋은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어머니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어. 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태호 형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말이지. 사단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강태호 씨가 내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 저에게요? 응, 강민호 소령을 통해서 말이야. 사단장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게 바로 그 편지다. 편지를 받아든 서구의 손이 떨렸다.
태호 형이 직접 쓴 편지였다. 지금 읽어봐도 좋다. 사단장의 허락에 서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다. 편지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태호의 글씨가 있었다. 서구야, 잘 지내고 있지? 너 덕분에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어. 그리고 사촌형이 많이 도와주셔서 빚도 거의 다 갚았어. 모든 게 너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야. 정말 고마워. 편지를 읽으며 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마음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제대하면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군 생활해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서구는 감격했다. 고마운 친구를 두었구나. 사단장이 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편지를 다 읽은 서구는 눈물을 닦으며 사단장에게 인사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감동받았어. 이런 훌륭한 병사가 우리 부대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연대장이 말을 이었다. 강민호 소령이 자세히 이야기해줬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강태호 씨를 도우려 했는지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얼마나 되겠어? 대대장도 감탄하며 말했다. 특히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했다는 이야기에는 정말 놀랐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강태호 씨가 사촌형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 중대장이 이야기를 꺼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자신에게는 진짜 동생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 그리고 내 덕분에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서구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태호를 진짜 형처럼 생각했는데 태호도 같은 마음이었다니. 그래서 강민호 소령이 특별히 부탁한 게 있어. 사단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부탁이요? 내가 제대한 후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 네. 서구는 깜짝 놀랐다. 강민호 소령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내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싶다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정말, 정말입니까? 그래, 내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강민호 소령만이 아니거든. 그분이 주변에 내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싶어 했어. 사단장의 설명에 서구는 꿈만 같았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사단장이 말했다. 서구는 긴장하며 들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쳐야 한다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 오늘 여기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또 다른 이유요? 너를 부대의 모범 병사로 공식 표창하려고 해. 서구는 또 한 번 놀랐다. 저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모범 병사지. 대대장이 말했다. 군인의 기본 덕목은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품성도 중요하거든. 감사합니다. 사단장이 표창장을 꺼내며 말했다. 윤서구 일병, 모범적인 인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공로를 인정하여 이 표창을 수여한다.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 소식을 강태호 씨에게도 전하겠다. 중대장이 말했다. 분명 기뻐할 거야. 네, 태호 형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럼 앞으로도 모범적인 군 생활하기 바란다. 간부들이 모두 나간 후 서구는 혼자 중대장실에 남아 있었다. 태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감격했다. 자신의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준 태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제대 후에 꼭 다시 만나서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표창장을 가슴에 품고 서구는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몰려들었지만 서구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며칠 후
서구에게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서구야, 내가 군대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어머니도 태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태호 씨가 직접 우리 세탁소에 찾아왔더라. 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고마워했어.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단다. 무슨 제안이지? 서구는 급하게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태호 씨가 아는 분들이 내 대학 진학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해. 서구는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도움이라서 받기가 부담스러웠는데 태호 씨가 계속 설득했어. 내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어머니의 편지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구는 면회 때 어머니에게 직접 물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호 씨 말이 맞더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라고. 어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대하면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겠다고 했어. 어머니의 말에 서구는 감격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태호 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 보이더라. 사촌형분 덕분에 안정된 직장도 구했고 어머니도 완전히 회복되셨다고 해. 서구는 태호의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다. 그날 밤 서구는 태호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형, 정말 고맙습니다. 형 덕분에 저도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제대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를 쓰며 서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서구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부대로 한 통의 공문이 온 것이었다. 윤서구 일병,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중대장이 서구를 불러 공문을 보여주었다. 이게 뭔가요? 서구가 공문을 받아보니 우수인재 특별전형 추천서라고 적혀 있었다. 교육청에서 온 거야. 내 이야기를 들은 모 대학에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서구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응, 게다가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한다고 해. 중대장의 설명에 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장학재단에서 그건 알고 있어. 선택은 내가 하면 돼. 어떤 대학인가요? 서울에 있는 교육대학교야. 내가 꿈꾸던 선생님이 되는 길이지. 서구의 가슴이 뛰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교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왜 저를 선택하신 걸까요? 내 이야기가 신문에도 났더라.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중대장이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다. 서구와 태호의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신문에까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어. 그래서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서구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제대하면 바로 답장을 보내라고 했어. 네, 감사합니다. 서구는 감격하며 공문을 받았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서구는 태호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형, 모든 게 형 덕분입니다. 형이 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편지를 쓰며 서구는 하루빨리 태호를 만나고 싶었다. 제대를 일주일 앞둔 날 서구에게 태호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다. 태호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몇 장에 걸쳐 적혀 있었다. 서구야, 제대를 축하한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면서도 짧았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 무엇보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 요즘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 가끔 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고마운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시곤 해.
서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태호 어머니가 건강해지셨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뻤다. 사촌형 덕분에 나도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 일보다 훨씬 좋다. 급여도 괜찮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됐어. 빚도 거의 다 갚았어. 고향 땅도 되찾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야. 편지의 중간 부분에서 태호의 진심 어린 감사가 표현되어 있었다. 서구야, 너는 나에게 형제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동생 같은 마음으로 너를 아끼고 있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려 했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마음 덕분에 나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 제대하면 꼭 만나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많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고 싶어. 그리고 내 대학 입학도 함께 축하하고 싶다. 편지를 다 읽은 서구는 눈물이 흘렀다. 태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제대 당일 서구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2년 만에 보는 집과 동네는 그대로였지만 서구 자신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몸도 건장해졌고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구야, 제대 축하해. 형, 정말 오랜만이에요. 2년 만에 듣는 태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욱 밝고 활기찼다. 오늘 시간 되면 만날까? 서울역에서. 네, 당장 나갈게요. 서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태호와의 재회가 기다려졌다. 서울역에 도착한 서구는 이번 출구 앞에서 태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다. 서구야. 형. 두 사람은 달려가서 포옹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았다. 많이 컸네. 완전 어른이 됐어. 태호가 서구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말했다. 형도 많이 달라 보여요. 훨씬 좋아 보이세요. 실제로 태호의 얼굴에는 예전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있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이야기할까? 태호의 제안에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철로가 보이는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기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 철로를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 태호가 말했다. 뭐요? 우리 인생도 이 철로 같다는 생각이야. 때로는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똑바르지만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형 말이 맞네요. 서구도 철로를 바라보며 동감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려웠던 시간들, 서로를 위한 마음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 서구야, 정말 고마워. 태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형,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구가 답했다. 형 덕분에 제가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게 뭔데? 진짜 가족의 의미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태호는 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너도 나에게 그런 존재야.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소중한 사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철로를 바라봤다. 저 멀리서 기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계획 있어? 태호가 물었다. 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꼭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럼 나도 응원할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형은 결혼 계획 없으세요? 서구의 질문에 태호는 웃었다. 있지. 사실 좋은 사람 만났어. 사촌형이 소개해준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 내가 대학 졸업하면 결혼식에 꼭 와줘.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잠시 기차를 바라봤다가 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서구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자. 태호가 손을 내밀었다. 네, 형.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서구가 태호의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사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아. 해가 지기 시작하자 철로 위에 석양이 비쳤다.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봤다. 이 철로처럼 우리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태호의 말에 서구는 깊이 공감했다. 형, 앞으로도 계속 형제로 지내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철로를 바라봤다. 저 멀리 철로가 지평선 너머로 이어져가는 모습처럼 그들의 우정도 평생 이어질 것 같았다. 기차역을 나서며 태호가 말했다. 서구야, 우리 인생의 철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 형. 함께 걸어가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서로의 등 뒤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철로 위에서 맺은 약속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였다. 대학 입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구는 태호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서구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네, 형.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공사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서구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은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을 텐데. 지금 가도 돼요? 1시간 후 서구는 예전 공사장 자리에 도착했다. 태호의 말대로 그곳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정문 앞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형, 무슨 일이에요? 서구가 다가가자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서구야, 사실 어제 사촌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 너와 관련된 일인데. 저와 관련된 일이요? 서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장학재단에서 조건을 바꾸겠다고 했대. 무슨 조건을요? 처음에는 단순히 대학 등록금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졸업 후에 의무적으로 3년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야. 서구는 당황했다. 그런 조건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그럼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셈이지. 물론 나쁜 조건은 아니야.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좋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는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서구의 꿈은 도시의 화려한 학교가 아니라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태호는 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서구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고맙습니다, 형.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서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난색을 표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그렇죠. 게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가 제안했다. 다른 방법이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야. 조건부 지원보다는 자유롭게 내 꿈을 추구할 수 있잖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서구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봤다. 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병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후 상환 부담이 있긴 하죠. 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다. 태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태호는 기뻐했다. 그게 좋겠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빚이 뭐 대수야? 나도 빚 다 갚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 괜찮을까요? 서구는 여전히 망설였다. 서구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돈은 나중에 벌면 되는 거야. 태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구는 용기를 얻었다. 그날 저녁 서구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장학재단의 조건부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다니기로 했다. 비록 경제적 부담은 있겠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뭘로? 국가장학금과 대출로 대학 다닐게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서구의 굳은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월 드디어 서구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교육대학교 캠퍼스는 생각보다 아름다웠고 같은 꿈을 가진 동기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 서구야, 과 모임 참석 안 해? 같은 과 동기인 민지가 물었다. 미안해, 오늘 아르바이트 있어서. 서구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다. 다른 동기들이 즐겁게 어울릴 때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구에게 태호가 찾아왔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형? 어떻게 여기를?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어. 태호는 서구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서구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형. 공부와 아르바이트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학점은 어때? 괜찮아요. B정도 나와요. 그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어학점인데. 서구는 아쉬워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이었다. 태호는 서구를 위해 뭔가 도울 방법을 생각해봤다. 서구야, 혹시 과외나 학습지 교사 같은 일은 어때? 시간당 단가도 높고 내 전공과도 관련이 있잖아.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알아볼게. 사촌형이 인맥이 넓으니까 좋은 기회를 찾아줄 수 있을 거야. 태호의 제안에 서구는 희망을 가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며칠 후 태호는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서구야, 중학생 과외 자리 하나 구했어. 시간당 3만 원인데 어때? 정말요? 감사합니다. 과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이준호라는 아이였다. 처음 만난 날 서구는 준호의 집 상황을 보고 놀랐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준호의 어머니는 서구를 극진히 대해주었다. 선생님, 저희 준호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요. 준호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구는 자신감 있게 답했다.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준호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서구의 친근한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형,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준호가 투정을 부렸다. 수학은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면 재미있어져. 내가 중학생 때도 수학이 제일 싫었거든. 서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준호의 마음을 달랬다. 서구는 준호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꼈다. 아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기쁜 표정,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의 밝은 목소리. 이런 순간들이 서구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한 달 후 준호의 수학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준호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다. 아니에요. 준호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서구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태호에게 과외 소식을 전하자 태호는 기뻐했다. 어때? 편의점보다 낫지? 네, 정말 좋아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비슷해서 공부도 되고요. 그럼 다행이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이건 내 실력으로 얻은 거야. 하지만 서구는 알고 있었다. 태호가 없었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걸. 과외를 하면서 서구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2학년이 되어서 서구는 더 바쁜 학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교육 실습 준비와 각종 과제들, 그리고 과외까지 병행하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서구야, 아버지가 또 사고를 치셨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서구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사고요? 도박빚이 너무 커져서 세탁소까지 담보로 잡혔어.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서구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다. 얼마나 빚이 커진 거예요? 8천만 원 정도 된대. 세탁소를 팔아도 부족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서구는 머리가 띵했다.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세탁소를 잃게 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자신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서구야, 미안해. 내가 대학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머니의 미안한 목소리에 서구는 마음이 아팠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구는 태호에게 급하게 연락했다. 형,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태호는 즉시 달려왔다. 8천만 원이라. 태호도 그 큰 금액에 당황했다. 형, 혹시 사촌형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서구의 간절한 부탁에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서구야, 사촌형도 여러 곳에 투자하느라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게다가 이미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태호는 서구를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날 밤 서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의 위기와 자신의 학업,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다음 날 태호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은 서구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았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몇 년간 제약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구는 안도했다. 세탁소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로 잡힌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가 말했다. 서구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형 집에서요? 응,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테고 너도 학교 다니기 편할 거야. 태호의 제안에 서구는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 형,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태호는 서구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챘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 아들 같은 내가 와서 함께 지내는 게. 준호 어머니에게도 상황을 설명하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선생님, 저희가 과외비를 미리 드릴게요. 6개월 정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선생님이 저희 준호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서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자신이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학교 동기들도 서구의 사정을 알고 나서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서구야, 우리가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자. 내가 놓친 부분 다 알려줄게. 고마워, 정말. 그날 밤 태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구는 생각했다. 혼자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 힘이 났다. 특히 태호는 정말 진짜 형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태호 집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나자 서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태호 어머니는 서구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고 서구도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도왔다. 가족의 정의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서구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태호 어머니가 저녁 식탁에서 물으셨다.
교육심리학 수업에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 재미있겠네. 어머니는 서구의 이야기를 항상 관심 있게 들어주셨다. 태호도 매일 서구의 학업에 관심을 보였다. 준호 과외는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20점이나 올랐대요. 정말 대단한데? 태호는 서구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어느 날 서구는 태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형,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서구야, 또 그런 소리 해? 태호는 웃으며 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정말이에요. 형 가족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태호의 격려에 서구는 더욱 의욕이 생겼다. 서구의 친어머니도 차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의 일부가 탕감되었고 작은 세탁소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서구야, 이제 많이 안정되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왔다. 엄마, 제가 졸업하면 꼭 좋은 직장 구해서 효도할게요. 내가 건강하게 꿈을 이루는 게 최고의 효도야. 어머니의 말에 서구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다. 3학년이 되어 교육 실습을 나간 서구는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마다 행복했고 보람을 느꼈다. 서구 선생님, 내년에도 저희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말에 서구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침내 서구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다. 졸업식장에는 태호 가족과 서구의 어머니가 모두 참석했다. 서구야, 정말 축하해. 태호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서구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태호 어머니도 서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우리 서구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서구의 친어머니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구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 졸업 후 서구는 임용고시를 준비했다. 목표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태호는 여전히 서구를 응원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할게. 6개월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다. 서구가 원하던 시골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된 것이었다. 형, 합격했어요. 서구는 기뻐하며 태호에게 전화했다. 정말 축하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발령 전날 밤 서구와 태호는 처음 만났던 그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참 멀리 왔다. 태호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정말 멀리 왔어요. 서구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서구야, 앞으로도 우리 연락 자주 하자. 당연하죠, 형. 형은 제게 평생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다음 날 서구는 시골 학교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호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기차는 철로를 따라 계속 달려갔다. 서구의 새로운 꿈을 향해,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향해. 철로 위의 약속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